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민원련 미디어 탈곡기 235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즐겁습니다. 뭐가 그렇게 즐거워? 아주 죄송한데 좀 부담스러워요. 아침부터. 네, 안녕하세요. 미디어 탈곡기에서 지나가는 안학내 역할을 맡고 있는 민원련 기획부장 유민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미탈 부녀회장을 맡고 있는 배나은 활동가입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안녕하세요. 민원연에서 사무처장을 하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잠을 이길 수 없다. 민원연이 민원연 포럼을 두 번째로 열게 되었습니다. 침몰하지 않는다. 세월호 4주기 보도 참사는 끝났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요. 4월 10일 화요일 저녁 7시 서울 MPO 센터 1층 대강당 품따에서 열립니다. 이번 포럼은 다른 포럼과는 달리 발제가 없습니다. 대신에 여러분의 이야기 손님이 나와서 토크쇼 형태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진행은 제가 하지만 KBS, MBC, SBS, YTN의 담당자들이 나와서 이야기하실 겁니다. 네 분 모두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세월호 참사 당시에 자사의 불공정 보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황을 보고할 거고요. 그리고 이런 보도가 어떻게 하면 다시 나오지 않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자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나눌 예정입니다. 사실 저희는 KBS, MBC 정상화 시민행동을 하면서 그동안 KBS, MBC가 정말 바로 서야 된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요. 특히 세월호 보도 참사는 가장 많은 비판을 받았던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 KBS, MBC 노조가 좀 더 책임 있는 목소리를 이날 나와서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진희 세월호 특조위 조사위원이 나오셔서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언론 분야의 진상조사가 어디까지 이루어졌고 미해결 과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고요. 정수영 성균관대 연구교수가 불공정 보도 참사가 어떻게 하면 다시 재발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 포럼은 국민TV에서 생중계할 예정이니까 못 오시는 분들은 유튜브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4월 10일 화요일 저녁 7시 서울시청 인근에 있는 서울 MPO 센터 1층 대강당 품따에서 열리는 민원연 포럼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네, 그럼 바로 미디어 스크랩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네. 또 이분 저희가 너무 그동안 배현진 앵커 얘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가 나셨죠? 네, 그동안 그러면 페북만 열심히 하셨던 김세희 기자를 저희가 좀 등한시했던 것 같아서 관련 소식을 오늘 좀 전달드리겠습니다. MBC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안광한 전 사장 경영진 체제에서 카메라 기자, 아나운서 등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작성됐다. 이거는 뭐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이 와중에 MBC가 제3노조인 MBC 노동조합을 지원해서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다. 네. 라는 의혹이 또 제기됐다고 합니다. 김세의 기자입니다. 김세의 기자는 이 발음이 어려운가요? 어려운 게 아니라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김세의 기자는 제3노조 공동위원장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서 지금 활약을 펼친 게 지금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정확하게 누가 그걸 작성했느냐라고까지는 이제 나오지 않은 건데 누가 했느냐는 추정까지는 있지만 근데 이제는 아예 회사 측에서 지원을 해서 그쪽 노조한테 막 외출을 준 거다라는 이제 의혹이 나온 겁니다. 네, MBC 본부가 이제 낸 노보를 확인해 보면요. 2015년 8월 21일 임원회의에서 보도본부장 김장겸은 제3노조 공동위원장 김모 기자가 소외되고 있다. 앵커 후보로 올려줄 수도 있다. 3노조의 세력 구축이 중요하므로 조용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발언했다고 해요. 그리고 같은 해 12월 안강한 사장도 임금 협상과 관련해서 3노조와는 적절히 상황을 공유하면서 신뢰를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차별을 하고 있는 거죠. 다른 노조들하고. 그러면서 언론 노조에는 낙인이 필요하다.
낙인? 네. 주홍글씨 찍고 싶으신 거죠. 이제 아. 언론 노조면 임금 협상 제대로 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가 나온 거죠. 대신에 삼노조랑은 잘 해가지고 의뢰 가자. 이런 얘기를 회의 자리에서 했다는 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2016년 10월 권재용 부사장은요. 김모 삼노조 위원장이 외롭지 않도록 회사가 챙겨줘야 한다. 아니 근데 이 김세희 기자가 네, 굉장히- 김세희입니다, 여러분. 김세희 기자가 되게 외로웠나 봐요. 근데 그럼 이분이 외- 약간 그런 거 외로움을 많이 타는 분일 수 그러니까 있어요. 외로움을 많이 호소했나 봐. 왜냐면 지금 무슨 임원들이 우리가 다 이야기하는 걱정해. MBC 그 셀럽 임원들이잖아요. 네네. 사실 뭐 안강한, 권재용, 지금 김장겸 지금 셀럽들이 막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이 돌아가면서 걱정을 해. 그런데 그것도 어떤 내용이냐? 소외되지 않도록 하자. 외롭지 않도록 하자. 어떻게 적절한 대우를 해줘야 된다 하면서 앵커 자리까지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 한 거잖아요. 대단해. 왜? 진짜. 외로운 표시를 많이 했나 봐. 그러니까 자꾸 외로워서 페북하니까 아. 사람과 대화할 수 있도록. 또 있습니다. 김상철 감사는요. 김모 기자의 그 인터뷰 조작 의혹이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박문진 감사를 막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전방위적으로 대박이다. 경영진들이 다 나선 거 아니에요. 김세희 기자 막아주려고. 대단해. 그런데 이분이 지금 그 언론 탄압 피해자가 네. 되셔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쭈쭈 하는 과정에서 아까 어. 말씀드린 것처럼 요 핵심 인사들, 그러니까 제3노조 핵심 인사들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깊이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최모 당시 3노조 위원장이라고 하는데 그 최모 당시 그분은 최대현 아나운서 최대한 아나운서죠. 네, 아나운서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분이 아나운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백종문 편성 제작본부장에게 보고를 했다. 그리고 임모 현 3노조 위원장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카메라 기자 블랙리스트 작성 문건에 관여를 했다. 임모 현 제3노조 위원장은 이제 임정환 카메라 기자죠. 아까 성함에 말씀 안 드려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어쨌든 이 사람들이 그 작성한 그 블랙리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네. 또 회의도 하고 아주 뭐 그거에 대해 완전 신뢰하면서 믿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들한테 맡겼으니까 믿음이 갔겠죠. 그 임정환 씨가 작성했던 그 카메라 기자들의 어떤 카메라 기자들의 성향 분석 이거 가지고 본인이 뭐라고 했냐면 그냥 개인적으로 작성한 거였다. 한번 뭐 개인적으로 쓴 거다 했는데 사실은 그거 쓴 거에 따라 인사 조치가 벌어진 거잖아요. 지금 아나운서 리스트는 강성과 약성 그리고 이제 회유 가능한 자 이렇게 지금 분류가 되어 있던 건데 강성 약성으로 분류됐던 사람들 중에 5명이 이미 퇴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괴롭힘을 못 버텨서 업무 배제를 못 버텨서 퇴사하고 그리고 아나운서들을 강성 약성으로 분류된 사람들 중에는 이상한 데 업무 보내고 업무 인사 발령 계속 그 리스트를 중심으로 놨다는 게 지금 밝혀진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나운서 리스트 작성하고 있었던 사람이 아직도 MBC 안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참, 근데 어쨌든 누가 봐도 본인이 괴롭히고 다닌 건데 이분이 지금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가 외롭다고. 언론의 자유를 입에다 담는다는 게 탄압받았다. 다양성을 이야기한다는 게 그리고 자기네가 탄압받고 받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네. 네. 뭐 말이 되는 행동을 한 적이 있어야죠. 뭐. 그러니까. 네. 어쨌든 간만에 김세희 기자를 비롯한 이 3노조 소식을 전달드렸는데요. 언제나 전달드릴 때마다 그냥 웃기네요. 네. 다음 소식은 한국기자협회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돈 받고 쓴 기사에 자괴감이 든다. 강하영 기자의 기사입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노동시장 개혁 홍보를 위해서 고용노동부를 시켜서 일부 언론사에 돈을 주고 기획기사를 주문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고용부가 그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이런 것들을 감사해 본 결과 그전 박근혜 정부의 고용부가 돈을 주고 언론사에 기획기사를 발주한 거죠. 한마디로. 그러면 그걸 받아서 기자들이 쓴 내용들이 공개가 된 겁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당시 20건 이상의 기획기사 구매 행위가 있었으며 이 중 13건에 대해서는 홍보 결과 보고서 등에서 지급 금액과 증빙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13건에 포함된 언론사는 총 8곳입니다. 그 언론사 이름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네. 이 8개 언론사에 총 4억 2,800만 원이 집행됐다고 합니다. A언론 같은 경우에는요. 기획기사를 포함해 5건의 기사를 작성한 것을 두고 5,500만 원이 지급됐고요. 같은 해에 또다시
상생 고용 새 모델 임금 피크제 기획 관련 등으로 8건의 기사에 7천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 A 언론사는 이 고용노동부에게 1억 2,500만 원을 받은 겁니다. 이거 A 언론사고요. 또 B 언론은 2015년에 일자리 창출과 또 2016년에 청년 일자리 지역 고용 창출 기사로 각각 5천만 원의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가로 B 언론은 스트레이트 기사 8개, 기획 기사 3회, 방송 5회, 그리고 2016년에도 똑같이 스트레이트 기사 9개, 기획 기사 3회, 그리고 방송 2회를 내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언론사는 신문과 방송을 같이 갖고 있는 언론사라는 얘기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검색해보면 한 손으로 꼽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몇 개 없다. 네. 네. C 언론도요. C 언론도 있는데요. C 언론이요. 네. 이건 ABC 언론입니다. 이거 그냥. 네. ABC 언론인데 C 언론도 8천만 원을 받았고 뭐. D 언론도 4,500만 원을 받았고 E 언론도 2,100만 원, F 언론도 2천만 원, G 언론도 1,000만 원, H 언론도 9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게 다 기사로 나간 거잖아요. 네, 기사로 나가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광고 홍보가 아니잖아요. 광고가 아닙니다. 광고 아니고요. 기사로, 기획 기사로. 이런 게 기획 기사로 우리는 봤을 때 이 신문이 이런 것에 이번에 컨셉에 맞춰서 고민을 해서 냈구나라고 기사를 봤는데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게 5천만 원, 7천만 원 이렇게 받은 돈으로 작성된 결론이 정해진 그런 기사였다는 겁니다. 홍보기사. 네, 홍보기사입니다. 차라리 그냥 신문에 광고에 전면 광고해가지고 기사 형태로 나오는 거 있죠. 차라리 그렇게 하든가. 밝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밝혀야 되는 거죠. 네. 예전에 저희가 MBN 광고 관련돼서 MBN이 이제 광고를 집행 받고 한 거를 조사한 적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광고 그게 찌라시가 돌아가지고 찌라시가 아니죠. 광고 그게 공개돼가지고 원하지 않게 MBN이 원하지 않게 일정 기간이 공개가 되는 게 있어서 저희가 그 문서를 확보해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뭐 여러 가지 뭐 불법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심했던 게 뉴스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이제 홍보 돈을 받고 뉴스 프로그램에서 이제 그 정부 기관을 감싸줬던 그런 멘트가 있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MBN이 과징금을 받았어요. 요거랑 다 합쳤는데 그 중에서 가장 과징금이 컸던 게 뉴스에서 광고 홍보성 내용을 해줬다. 이걸로 이제 징계를 굉장히 크게 받았거든요. 근데 이런 게 굉장히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게 더 공개가 된 겁니다. 그때는 이제 MBN 그 자료밖에 없었기 때문에 MBN만 징계를 받은 거지만 이게 지금 고용노동부 이것저것에다 돈 줘가지고 기획기사도 쓰고 거기다가 아까 B 언론 방송 내보낸 거 방송 TV 방송으로도 5건 2건 냈던 거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맥락인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취재를 기반으로 해서 작성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기자가 중간에 쓰다가 이상한 걸 발견해도 돈 받고 썼기 때문에 써달라는 대로 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기사가 아닌 거죠. 기사가 아닌데 기사인 척 하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게 박근혜 정부의 것이건 누구 정부의 것이건 어떤 내용인 것이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여기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고용부 개혁위 관계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네. 문제라고 확인된 기사들은 공론으로서 해당 사안을 다룬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노동개혁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나 라는 그런 궁금증 혹은 그런 취재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당시 정부의 노동 정책을 홍보하는 것들이었다. 이게 문제가 된 기사들이다. 그죠. 돈 때문에 기사를 쓰면 안 되지 않나. 근데 우리가 언론사까지 문제를 삼을 수는 없지만 본인들이 지금 고용노동부가 이랬다는 걸 밝힌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돈 받았던 언론사까지 우리가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지만 이번 조사 결과가 언론에 주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부가 정책을 진행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돼야 되고 공론이 형성돼야 되는 거예요. 공론 형성을 하는 게 바로 언론의 기능입니다. 그렇죠?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예요. 언론의 기능. 공론 형성. 그런데 이 공론을 형성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좋아. 저성과자는 빨리빨리 해고해야 돼. 이거 기종노조 때문에 망하고 있어. 그래서 청년들의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미 다 1번, 2번, 3번, 4번이 정해져 있는 걸 가지고 기사를 막 취재한 것처럼 써대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 사기죠, 사기. 정부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건 이런 측면에서 이런 게 있고 또 여기서는 이렇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기자가 판단하기에 뭐 이거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맞는 것 같다라는 게 결국에 정부의 방향과 같을 수 있으나 1억을 받고 아래다 깔고 쓰는 거랑
깔지 않고 쓰는 거랑 그죠. 다를 수 있다는 거. 아무리 내가 열심히 취재해도 1억이 여기 밑에 깔려 있으면 달라. 나 느낌이 다를 수밖에 없어. 이거는 어쩔 수. 나는 그러니까 현장 기자는 안 다를 수도 있어요. 냉정하게 쓸 수 있는데 데스크는 영향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언론사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니네가 어떤 것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가 돈을 뭐 3천만 원 주면서 이번에 일자리 정책 이거 있는데 한번 기획 좀 해달라라고 했을 때 내가 정말 자유롭게 취재해서 이번에 이걸 우리가 이렇게 뭐 국민들 여론도 알아보고 했더니 이건 이런 거다 이렇게 쓸 거 아니면은 받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럼 받아가지고 너무 좋더라 이렇게 쓰면은 그게 기자입니까? 언론진 아니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못하게끔 해야 되고 그게 언론사들이 그런 자세가 됐을 때. 정부나 뭐 기업이나 어디나 돈 주고는 기사를 못 사는구나. 우리가 정말 좋은 정책 아니면 좋은 상품을 내놔서 이게 정말 기사가 될 수 있게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적당히 좋은 기사 써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안 된다. 이 관행위로 지금 되고 있는데 반드시 근절해야 됩니다. 근데 이 행위가 지금도 어쨌든 이어지고 있다는 게 또 미디어오늘 기사를 통해서 밝혀졌는데요. 네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한 해 정책 홍보를 위해서 4억 8,600만 원을 들여서 홍보기사 게재 의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 사실 뭐 지난 정부의 문제가 정말 아닌 거죠.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거고 이거는 언론사한테 막 너네가 돈 받고 기사 써도 돼라고 이렇게 언론사한테만 뭐라고 할 문제가 아니라 이거 집행하는 정부도 똑같이 문제가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관행적으로 모든 곳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행사 사업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홍보비라고 딱 뜨는 게 기사 청탁에 대한 돈들이 실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뭐 그게 정부 기관이건 사기업이건 이걸 어떻게 내가 기사화해서 날릴 거냐 해서 거기에 돈 집행이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이런 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광고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홍보 기사화해서 광고는 오히려 단가가 더 낮죠. 광고인지 아니까. 근데 기사로 하는 건 단가가 좀 더 높아지거든요. 그러면서 기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저 사실 이건 기업에서에도 문제가 되는데 정부에서까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좀 슬프기도 하고 답답하긴 합니다. 이 기사 보면은 마지막에 김원경 사무처장께서 같이 멘트를 하셨네요. 보면은 신문 지면에 사고 파는 문제가 일상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협찬 취지를 밝히지 않는 건 결국 여론을 조작하는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정 언론에 돈을 주고 홍보해달라는 것은 기업에서도 하면 안 되는 일인데 세금으로 기사를 사서 홍보하는 것 자체가 적절한지 따져봐야 한다. 지면을 돈으로 사서 과하게 홍보하는 것은 시민의 알 권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평창올림픽 이제 중계가 어떻게 됐나 그거 모니터 결과 같은 것도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요번에 한국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라는 곳에서 요번 아예 중계방송 전체적으로 중계방송을 전체적으로 다 모니터링을 했다고 합니다. 네. 어떤 관점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졌는가라는 관점에서요. 근데 결론은 아니었다. 심지어 수치로 따지면 한 6경기당 한 번꼴로 성차별적인 발언이 나왔다. 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PD저널 구보라 기자의 기사고요. 내용을 보면요. 요번 평창 올림픽 같은 경우는 동계 올림픽 사상 여성 그리고 혼성 종목이 가장 많았던 올림픽이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뭔가 좀 차별화가 되는 지점이 있어야 되는데 결론을 봤더니 방송 중계에서는 성별 고정관념을 조장하거나 또 어떤 여성 선수들을 유독 폄하하는 그런 발언들이 여전했다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양평원이 지난 2월 9일부터 25일까지 지상파 3사가 중계한 평창올림픽 169개 경기를 다 모니터링을 했대요. 근데, 한 30건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얼핏 들으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이거 지상파 3사거든요. 지상파 3사고 이게 경기당으로 따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5-6경기 보다 보면 한 번꼴로 다 성차별적 발언이 무조건 하나씩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어떤 발언이 문제가 됐냐면 여자라서 여자이기 때문에 뭐 이런 발언들 있죠. 그러니까 그 선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런 멘트를 하거나 아니면 남성 선수랑 여성 선수 이렇게 같이 있을 경우에 비교를 하면서 여자 선수의 웨이트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하게 굵게 친다고 해도 완전히 빠뜨리긴 어렵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컬링할 때 뭐 그렇게 말을 하거나 아니면 뭐 여자 선수는 한 방짜리 나오기가 솔직히 몇 번은 안 되거든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거 다 KBS에서 KBS에서 나온 겁니다. KBS 해설위원이었죠, 이분. 네. 그리고 혹은 경기하고 전혀 무관한 그 사생활이나 나이를 언급하는 방송들이 있는데요. 발언도 있었는데요. 그 쇼트트랙 여자 그 3000m 계주 파이널 경기였는데 KBS입니다. 이것도 이정수 해설위원이 갑자기 지렸다. 팬티를 갈아입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뭐야? 아니 무슨 팬티를 갈아입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진짜 네. 실제로. 진짜? 네. 근데 이거는 사실 그 이거 BJ나 유튜버들이나 하는 그런 너무 멘트들이죠. 너무 이제 긴장된 경기였다는 거죠. 짜릿한 경기였다. 짜릿한 경기였다는 표현인데 근데 너무 이제 일상 용어가 나온 겁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유튜브 좀 크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채널 큰 데서는 또 이런 표현 요새 잘 안 씁니다. 너무 좀 선정적이기 때문에 그치. 클린하게 채널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심하거든요. 그런 분들도. 근데 지금 KBS에서 지금 해설위원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를 봤더니요. KBS가 가장 많았습니다. 66.6%. 그리고 MBC랑 SBS가 뭐 한 16%가량으로 그 뒤를 이었다고 하고요. 전체 문제된 발언 중에.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올림픽 중계진 성별 비율이 어땠는가를 확인을 해봤더니 전체 중계진이 한 499명이었는데요. 여성 비율이 124명. 그러니까 24.8% 정도밖에 안 된 겁니다. 남성이 75%가 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 예를 들면 개선됐다고는 할 수 있죠. 왜냐면 재작년이죠. 2016년 그 리우 올림픽 당시에는요. 여성 중계진 비중이 17%밖에 안 됐대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올랐는데 그러니까 네. 리우 올림픽 때는 해설하는 사람, 중계하는 리포터 모두 다 합쳐서 5명 중에 1명도 안 되게 여성이었는데 네. 이번에는 4명 중에 1명은 여성이었다. 네, 그렇죠. 조금 나아졌지만 결국에는 나머지 3명은 다 남자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비율은 여전히 아주 크게 맞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뭐 중계진뿐만 아니라 뭐 캐스터, 뭐 해설자 이런 경우도 다 남성 비율이 크게 거의 2배가량 더 높은 상황이고요. 아니 캐스터는 남성이 거의 92.9%로 그렇죠. 압도적인 거죠. 해설자는 남자가 뭐 남성이 한 60%, 여성이 30%, 30에서 40% 정도 되는 거고 네네. 캐스터가 92.9%가 남성. 왜냐면 캐스터는 보통 아나운서들, 그 방송국의 아나운서 혹은 뭐 프리 아나운서들이 하게 되는 거고 해설은 그 종목을 했던 그 선수들 출신이 많이 들어오죠. 뭐 축구면 뭐 안정환으로 이렇게 들어왔던 것처럼 예전에. 네. 그러니까 여성 운동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피겨스케이팅 같은 경우에는 피겨 선수들이 들어가고 여자 컬링도 여자 선수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남자 선수가 온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비율이 뭐 60대 40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캐스터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다 남성이었다. 저는 오히려 그럼 7%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 캐스터가 누구였을까 궁금하네요. 그래서 못 봤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러면 성차별적 발언을 한 중계진의 성별은 어느 쪽에 치중돼 있었느냐? 남성. 79.4%가 남성 중계진의 입을 통해서 이런 성차별적 발언들이 나왔다라는 걸로 조사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이 성평등 올림픽이라는 어떤 기치를 걸고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됐는데 이게 참 결과는 좀 중계하는 과정에서는 그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상파 3사 중계방송을 보면은 그럼 결국은 여자 선수들의 위치와 위상이 여전히 낮다는 것, 남성들과 비교해서 낮다는 것, 이를테면 타자로만 위치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방송사에서 뭐 캐스터나 해설위원 같은 중계진에 대해서도 똑같은 결론이 적용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나아지겠죠. 근데 이렇게 조금씩 나아져야 되는가? 빨리 나아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사실. 네, 그래서 좀 신경을 써서 다음에는 달라진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방선거 기간, 언론에게도 영혼이 있다면 유권자의 합리적 의사판단을 도울 정책 검증과 경마식 보도와 근거 없는 흑색 선전을 하지 않는 공정함, 군소정당 후보라도 충분히 다루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단언컨대 불공정 선거보도를 접하신 여러분의 제보는 가장 완벽한 선거보도를 만듭니다. 2018 전국 지방선거 미디어 감시연대 1661-0999
베나베나 쇼! 자기만 돌리려고. 자기만 돌리려고. 아니 같이 돌렸는데 쇼쇼쇼가 아니다. 알겠어. 네. 네, 저희가 이제 쇼는 어쨌든 여러분들께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네. 밝게 시작을 했지만 네. 오늘 전달드릴 베나미나 쇼의 소재는 이렇게 사실 웃으면서 전달드리기는 좀 어려운 소재입니다. 뭐냐, 제주 4.3에 대한 네. 보도 양상을 퀴즈로 가지고 왔거든요. 네.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약속드렸죠. 어떻게 보도를 하는지 보겠다. 그래서 지금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문제 양상이 좀 있었습니다. 퀴즈 자체는 별로 길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한 건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방송사 중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그 4.3은 좌익 무장폭동 개실이다 라고 말한 그 발언을 보도해서 전달한 방송사가 있습니다. TV조선입니다. 저도 TV조선 갈 건데. TV조선? 네. 여러 개 고르셔도 되는데. 채널 A입니다. TV조선, 저는 JTBC도 갑니다. 그러면. 여러 군데. 아니야, JTBC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뭔데? 비판적으로.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일단, 언급한 곳은 다 말씀하셨어요. 저는 TV조선과 채널 A 가겠습니다. 두 곳이요. 네. 저는 TV조선, JTBC, MBC 갑니다. 이렇게 세 군데. 여러분 TV조선은 다 맞추셨는데요. 네. 일단 KBS 했습니다. 네. 네, KBS 했고요. 채널 A 했습니다. 그럼요. 채널 A 해야죠. JTBC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기준을 좀 나눠야겠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다들 예상하셨다시피 TV조선 같은 경우는 받아쓰기 보도를 합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쓰느냐? 관련 보도 제목에 받았습니다. 제목이요. 큰따옴표 국가폭력 사과 그리고 옆에 큰따옴표 좌익폭동의 희생. 즉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홍준표 대표의 발언을 큰따옴표로 나란히 인용해서 제목으로 뽑는 겁니다. TV조선은. 이게 말이 되냐. 말이 되냐. 생각이 들어요. 네. 이렇게 하고 실제 보도 안에서도요. 앞에는 이제 행사, 가수들, 대통령 멘트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해준 다음에 그 뒤에 바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4.3은 좌익 무장폭동 개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홍준표 대표의 우리는 무고하게 학살당한 제주도민 추모하는 거지 김달삼이 무장봉기한 날을 추모하는 게 아니다. 이 발언을 들려줘요. 네. 이거 어쩌라고. 나 진짜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국가폭력이라는 걸 계속 인정을 못하고 있는 거죠. 뭐 이게 다 그 남로당이 잘못한 건데 뭐 어쩌라고 막 이런 거죠. 채널A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제목으로까지 노골적으로 뽑진 않는데 보도 후반에 SNS, 홍준표 SNS 글을 짧게 언급을 해줘요. 홍준표 대표는 SNS를 통해 4.3은 남로당 위원장인 김달삼이 좌익 무장 폭동을 개시한 날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무고하게 희생된 날로 잡아 추념하는 것이 오히려 제주 양민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뭔 소리야. 네, 그 말이 바로 절로 나오죠. 뭔 소리야. 진짜. 이렇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네. 이거를 아무런 비판 없이 받아쓴 곳이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 것이고 KBS도 약간 아리까리합니다, 여러분. 네. 뭐냐면요. KBS는 이날 관련 보도를 3건 내는데요. 첫 번째 보도는 그 행사 관련된 네. 보도, 두 번째 보도는 이제 그 유족들, 네. 마르지 않는 4.3의 눈물 이런 보도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요. 그 이어지는 보도로 진상규명 한 목소리, 개념 정립, 딴 목소리라는 보도가 나와요. 근데 이 보도 안에서 이렇게 딴 목소리의 일환으로 홍 대표의 발언을 소개를 해주는데요. 네. 여기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그런 게 없는 거죠. 네. 그냥 그러니까 이런 의견도 있다. 네, 나열해 주는 거예요. 뭐 네. 이것도 한 의견 이러면서 네. 쭉 소개를 해주는 거죠. 저는 이것조차도 사실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요. 정말 정확하게 비판해 줄 게 아니면 소개를 해주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그래서 MBC랑 SBS는 관심을 안 둡니다. 뭐 관심 없어. 뭐 하든 말든. 그리고 다른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자, JTBC가 언급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반박을 하기 위해서 언급을 합니다. 뭐에서 얘기를 하느냐? 비하인드 뉴스라는 코너입니다. 여러 개의 그 소식들을 이렇게 쪼개서 네, 얘기하는 그 코너죠. 기자랑 같이. 네, 기자랑 같이 하는. 근데 첫 번째 키워드로 제주 4.3 오해들이라는 것으로 잡고요. 네. 홍준표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그 자체를 이제 먼저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홍준표 대표가 무슨 주장도 같이 했냐면 이게 4월 3일은 남로당이 무장 공개를 한 날이니까 네. 정말 4.3 사건을 이제 추념하려면 다른 날로 정하자 이 날을 이런 말까지 했어요. 전 진짜 엄한 말을 엄한 말을 정말 하고 싶을 정도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앵커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다른 날이 언제인가는 말이 없었나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네 모르지. 다른 날이 언제 그런 건 없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JTBC가 반박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앵커가 일단 이렇게 말합니다. 자익 폭동으로 양민들이 희생됐다는 그런 얘기. 문자 그대로 보자면 그렇게 되는 건데 이건 사실과 다르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물론 좌익 폭동회를 폭동으로 촉발된 이런 식으로 하면 얘기는 어떻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제주 4.3 사건에 2016년에 나온 특별법에 4.3 사건 정의가 규정되어 있는데요. 당시 시위에서 경찰이 발포해서 6명이 숨지면서 제주는 긴장감이 일단 쌓이게 되고 그 이후로 4월 3일 소요 사태 그리고 그 이후로 7년에 걸쳐서 어떤 무력 충돌 진압 과정에서 주민이 희생당한 것인데 이 과정에서 가해자를 뭐라고 좀 불분명하게 되어 있긴 해요. 가해자가 불분명하게 되어 있긴 한데 진상조사위가 조사를 했을 때 뭐라고 얘기가 되느냐면 가해자의 구성원이 토벌대, 즉 경찰과 서북청년당 등 우익단체가 80%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산당 놈들, 뭐 남로당 놈들이 다 죽였어요. 일방적으로 죽였어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경찰이 실제로 그렇게 주민들을 죽였고 그 우익단체들이 나와서 그렇게 죽였는데 그렇게 막 전혀 없었던 일인 것처럼 모른 척해서 빨갱이 탓이야 이러고서 모른 척하면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죠.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폭력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도 이 맥락인 거예요. 근데 홍준표 대표는 지금 이 맥락을 다 지워버리고 그냥 빨갱이 탓하면서 또 색깔론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양민이란 단어 자체에 우리가 양민학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양민이란 단어는 선량한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상적으로 좌쪽에 치우치지 않은 선량한. 그래서 양민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부적절한 단어인 거죠. 민간인 학살이라고 해서 뭐 군인들끼리 싸우다가 전투에서 군인들끼리 싸운 거랑 그럼 이른바 민간인 학살한 거와 다른 개념인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단어를 홍준표 대표가 쓴 것도 무고한 양민이 죽었다. 이렇게 이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정치적인 좌익은 죽어도 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제주 4.3 사건을 보면 3월 1일에 원래 만세하면서 이제 우리 단독 정부 하지 말고 통일한 제대로 된 나라 세우자 하면서 만세하러 갔다가 거기서 총 쏜 겁니다. 총을 갈겼어요. 6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뭐야 하면서 분노가 커지면서 당시에 뭐 남로당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무자비한 그 탄압뿐만 아니라 공출 막 계속 쌀 같은 거 가져가고 하는 이런 것에 못 버텨서 경제적 문제랑 같이 해서 사실은 항의를 한 거거든요. 이승만 정부에 미군정에 항의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대고 그런 무자비한 학살을 벌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자. 그 당시에 어떻게 정부를 세워갔느냐.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반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계속 좌익 빨갱이 하면서 그런 딱지들로 결국엔 70년 동안 이 제주의 문제가 진실이 규명되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렇죠. 진실을 이야기하고 억울하고 너무너무 슬프다. 우리는 사실은 뭐 빨간색이건 파란색이건 모른다. 좌익의 내용도 모른다. 했던 사람들을 무조건 억울하다 하면 너 빨갱이 잡아가고 연좌제로 잡아가고 하는 것 때문에 70년 동안 이 상황이 밝혀지지 않은 건데 가다가 여기다 재 뿌리는 거예요. 그 홍준표 대표가.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2013년에 진상조사 했을 때 공식 집계된 희생자만 14,000명이래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비공식까지 추산을 하면은 3만 명이잖아요. 지금 나온다는 거죠. 아니 중산간 마을이 다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 지금 이 3만 명을 다 모욕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홍 대표는. 지금 누가 뭘 했는지에 대한 이 희생자가 있는데 누가 뭘 했는지에 대한 그 개념을 이렇게 비틀면서 말장난을 치면은 진상조사를 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진상규명 못하게 진짜 말하신 것처럼 재뿌리는 거거든요. 네. 이거를 4.3에 말을 한다? 네. 소름 끼치네요. 그 홍준표 대표는 제가 보기엔 제주 4.3에 그 희생자 그 유족들의 증언을 봐야 돼. 그때 당시 증언들. 어떤 사람이 죽었는지, 임신한 임산부에게 어떤 짓을 했고, 거기서 아이들이 어떻게 죽어갔고, 저는 정말 그거 보면서 제주상 관련해서 70주년 맞으면서 여러 가지 증언들이 나왔잖아요. 읽는 것만으로도 끔찍해서 읽을 수가 없어요, 네, 글을. 읽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을 지금 제대로 국가가 반성하고 되돌리겠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얘기한 것 아닙니까? 이제 다시 되돌릴 일은 없다. 이제 제대로 하겠다.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고 희생자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국가 차원에서 사과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했는데 거기다가 이런 재뿌리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소름 끼치는 발언을 제목으로 받아쓰고 그렇죠. TV조선은 채널A는 보도말미에
그 SNS 글이라면서 조선은 그래서 소개를 안 해주고. 돼. 조선이 그래서 문제야. 네. 얘네가 진짜 안 돼. 저는 그래서 진짜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은 분노를 정말 참을 수 없는 소식이었는데요. 그래서 퀴즈의 의미보다는 이 소식을 정말 전달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화가 나서. 그래서 TV조선이 여전히 이 문제에 있어서도 이렇게 어그로를 끌고 있다. 조선일보도 사설 이상하게 내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사실 방송만 처음엔 봤는데 수상하잖아요. 네. TV조선이 이러고 있으면 조선일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4월 3일, 4월 4일자 이제 지면 한번 쭉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조선일보가 3일부터 아주 진상을 떨고 있다. 네. 이 표현밖에 쓸 수 없는데 예를 들면요. 4월 3일자 당일에는 태평로 김기철 논설위원이 태평로라는 코너에다가 칼럼을 씁니다. 남로당 폭동 떠받드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라는 칼럼이에요. 지금 이게 이 칼럼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라는 곳에서 4.3 사건 70주년 특별전을 열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특별전을 열고 있는데 이 그 국립박물관이죠. 문화부 산하에 있는.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어떤 전시되고 있는 내용을 논설위원이 가서 봤더니 아무리 봐도 이거는 남로당의 시각에서 이 사건을 해석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자기는 처음에 이 전시회를 볼 때 남로당이 책임을 묻는 전시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4.3을 무장봉기, 무장투쟁으로 일관되게 서술하고 미군은 점령군이라고 얘기하고 자꾸 경찰, 미군정, 서북청년당 탄압에 맞서서 제주도민이 항쟁하는 구도인 것처럼 사건을 그리고 있는데 이거 말이 되느냐. 그쪽이 죽이는데 그럼 누구한테 항쟁하냐고. 그러니까요. 진짜.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거를 남로당 폭동을 떠받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 칼럼에 정말 황당하게 마지막 멘트가 뭔지 아십니까? 4.3 앞에 현기증이 난다. 이러면서 마무리돼요. 나는 그 칼럼 듣고 현기증이 나요. 네, 지금. 저는 진짜 졸도할 지경입니다. 진짜. 그리고 조선일보는 이 칼럼으로 만족을 못하고요. 4월 4일 다음 날에는요. 사설을 내놓는데 제주 4.3 비판하면 징역 살린다는 4.3 특별법 개정안이라는 건데요. 추모사 이제 문 대통령 추모사 과정에서 막대한 피해자를 낳은 4.3 사건을 일으킨 남로당과 여기서도 이렇게 말하죠. 남로당과 배후 세력인 북한 책임을 거론하지 않았다고 어그로를 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대단해. 계속 이 가해자를 북한하고 남로당으로 아주 축소해서 특정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죠. 있는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길래 그럼 혹시 다른 곳에서 다른 그 신문사에서도 똑같은 짓 하나 걱정에 대해서 조금 더 찾아봤어요. 했더니 재밌는 칼럼이 하나 나와서요.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중앙일보 분수대라는 칼럼인데요. 네. 사실상 조선일보의 칼럼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네. 뭐냐면요. 제목은 잠들지 않는 남도구 서경호 논설위원이 쓴 칼럼인데요. 이런 멘트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6월 10일까지 열리는 제주 4.3 이젠 우리의 역사 기획전이 남로당 시각에 치우쳤다는 일부 보도를 보고 직접 가봤다. 네, 조선일보 칼럼이었죠. 그 전날 나왔던. 이거는 4월 3일날 같은 날 나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런 논리들이 이제 나오잖아. 기사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 보고 직접 가본 거죠. 좋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자세죠. 그랬더니 결론을 내립니다. 지나친 해석이다. 전시글 중에는 남로당의 무장봉기는 급진 강경파에 휘둘린 탓이고 남로당 무장대 지도부의 무책임한 월북으로 제주도민은 정부에 더 강경한 대응에 직면하게 됐다는 비판도 있다.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남로당 입장을 대변하는 말도 안 되는 그 얘기 아니다. 네. 왜 그렇게 비판하느냐라고 내가 직접 봤더니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시의 기획 의도는 처음과 끝에 잘 나와 있다. 처음은 4.3 추모곡인 최상돈의 애기 동백꽃의 노래다. 남이나 북이나 동이나 서나 한결에 싸우지 마라 라고 한다. 전시 에필로그는 군인과 희생자를 함께 모시는 제주 하귀리의 영무원 추모를 해서 나왔다. 모두가 희생자이기에 모두가 용서한다는 뜻으로 이 빗돌을 세우나니 죽은 이는 부디 눈을 감고 산자들을 서로 손을 잡으라. 이 칼럼이 완벽한 건 아닙니다, 사실. 네. 국가폭력이라는 지점에 대한 설명은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남로당이라는 그 키워드 자체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치우쳐 있지 않다는 걸 해명하는 정도긴 해요. 하지만 조선일보에 비할 바는 아니잖아요.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보기에도 조선일보가 하는 이 주장이 이상해 보인다는 거죠. 승질 뻗치네요. 그래서 오늘 베나메나스쇼는 승리자는 없습니다. 그냥 승질 뻗친다는 그 감정을 다들 공유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쁜 보도 스크랩은 뭐가 준비되어 있나요? 네. 우리 홍준표 대표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또 나오나요? 조선일보가 또 너무나 많이 나와가지고. 오늘 홍준표 특집일까요? 머리야. 조선일보 홍준표와 조선일보 특집입니다. 자유한국당이 3월 30일 공천을 했습니다. 전략 공천했습니다. 어디를 했냐? 창원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원래 창원에는요. 지금 현 창원시장은 안상수입니다. 안상수 시장. 보험상수. 네, 보온병 상수. 뭐 이분도 셀럽이었어요 한때. 그렇죠. 아무튼 이분이 지금 창원시장이고요. 지금 전략 공천된 조진래 전 경남도 정무부지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전략 공천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국당의 이 전략 공천 가지고 말이 많아요, 사실은. 왜냐면 이 홍준표가 경남도지사 할 때 정무부지사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홍준표 사람이구나. 이거 네. 좀 약간 사감이 섞여 있다고 의심할 만하네요. 그 정도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중고교 후배입니다. 아이고. 베스트 프렌드 포에버네요. 이거 참. 아유 깜짝이야. 네, 그래서 한국당 안에서 사천 논란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사람을 그 중앙당에서 홍준표가 공천할 거다라고 했을 때 이미 그 창원시 쪽에서 반발이 엄청 거셌어요. 그럼 탈당하겠다. 안상수 시장은 우선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리고 실제로 탈당했습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할 수도 있죠. 추천할 수도 있고 공천할 수도 있고 그거는 알아서 하는 건데 이 사람이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요. 왜요? 그것도 뭐냐? 또 홍준표 지사가 경남도지사 할 때 네, 이 사람이 또 정무부지사였잖아요. 네. 그때 경남 테크노파크라는 거가 이제 진행이 됐어요. 네네. 근데 거기에 채용비리 의혹이 있어서 지금 경남도가 의뢰를 해가지고 경찰이 조사 중이거든요. 근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조진의 정무부지사가 채용비리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나온 거예요. 뭐 청탁이나 이런 걸로. 그러니까 채용비리에 어쨌든 무언가 혐의자가 된 거죠. 하나의 항목으로. 그래서 경찰이 이 사람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었어요. 네. 예정으로 이미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 사람에 대한. 그런데 공천이 된 날, 확정된 날 갑자기 한국당이 논평을 발표합니다. 대변인 성명을 발표해요. 뭐라고 발표하냐? 경찰이 또 우리가 공천을 하자마자 경찰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발표한다. 우리 후보자에 대해서. 무슨 말이냐? 우리가 조진래 후보를 공천하니까 경찰이 이 후보를 조사하고 있다는 걸 발표했다. 그러면서 후적 삼아서 이게 말이 되냐? 우리가 울산도 그렇고 창원도 그렇고 무슨 공천자를 발표할 때마다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고 발표하냐? 이거는 군부 독재 시대 때도 없었던 이게 정확한 야당 정치 탄압이다. 이래서 분노합니다. 이제는 공천자를 발표하기가 두렵다. 저 혹시 공천 하는 마다 그런 사람들을 자꾸 공천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합리적 의심입니다. 합리적 의심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대변인 성명만 딱 듣고 보면 공천이 발표되자마자 경찰이 보도자료 뿌려서 이 사람을 지금 수사하고 있다는 걸 발표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아닙니다. 경찰 조사 확인해 보면 어떠냐면 경찰이 얘기한 거는 이미 공천 발표 10일 전, 열흘 전에, 그러니까 20일경에 이미 그쪽 변호사랑 같이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월 초에 소환 조사 하기로 이미 예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은 있었어요. 그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한국당이 그날 경찰이 이걸 흘렸다. 경찰이 지금 발표했다. 이러면서 갑자기 경찰을 비판한 겁니다. 니네 정치 경찰이다 이렇게. 경남도 경찰청이 어떻게 했냐면 그날 그래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아니다. 우리는 이날 공식적인 입장을 하나도 낸 게 없다. 그리고 예전에 이렇게 팀이 진행이 됐던 거고 이건 아니다. 관련자는 상관없다. 이렇게 이제 냅니다. 근데 홍준표 대표가 그날 오후에 또 뭐 김기현부터 말이야. 또 조진래까지 이러는데 이렇게 경찰이 하면 할수록 우리 후보는 전국구 스타가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약간 어그로로 유명세를 탔기 때문에 같은 이제 방식으로 또 유명세를 주려고. 그래서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거든요. 이런 게. 경찰이 그날 실제로 공식적으로 이 사람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힐 건 없어요. 오히려 한국당 성명이 나온 다음에 이게 계속 문제가 되니까 아니다. 우리 이미 열흘 전에 그 후보랑 같이 조율이 된 사안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데 이 황당한 얘기를요. 진짜 황당하네. 이슈로 만드는 데가 있습니다. 바로 조선일보입니다. 3월 31일입니다. 3월 31일에 조선일보가 이 사안을 가지고 1면 기사를 냈습니다. 8면에 5단 기사 냈습니다. 사설 냈습니다. 근데 이걸로 그렇게까지 1면, 8면, 사설까지 쭉 어떤 흐름이냐. 제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기하네. 1면 제목입니다. 한국당 선거 후보 확정되자 또 경찰 수사.
네. 8면 기사 제목입니다. 울산 이어 창원, 한국당, 이젠 공천 발표가 두렵다. 사설 제목입니다. 독재 시대에도 이토록 노골적인 야 후보 수사는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선일보가 나타내는 구도가 한국당이 냈던 논평과 괴를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울산도 그렇고 창원도 그렇고 공천 후보가 결정되자마자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걸 발표했고 이거는 노골적인 탄압이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선일보는요. 31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30일 날 경남도 경찰청이 냈던 보도자료를 이미 확인한 거예요. 그렇죠. 이미 기사에도 인용이 되어 있어요. 그게 아닌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목을 이렇게 뽑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네. 좀 궁금한 게 제목만 그렇게 뽑고 네. 그냥 양쪽의 의견을 공방처럼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조선일보 사설을 한번 볼게요. 네네네. 사설에는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이 또 사설에 나옵니다. 사설 뭐라고 얘기냐면요. 경찰은 이런 한국당의 항의에 대해서 민주당 후보 9명, 네. 한국당 후보를 8명 정도 수사하고 있다. 그래서 편파적인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조선일보가 뭐라고 하냐면 하지만 여당은 예비 후보들이고 야당 후보 2명은 공천이 확정됐다. 이건 차원이 다르다. 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네. 그러니까 여당의 9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비 후보고 네. 야당 후보 8명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이미 2명은 공천됐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공천이 언제 됐는데 이미 수사는 1월부터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예비 후보가 결국에는 후보가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한국당 내에는 자체적인 어떤 검증 프로그램이 없나요? 수사 중이라던가 뭐 이런 정보를 전혀 얻을 수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니 이렇게 문제되는 인사를 자꾸 공천을 네, 주는 거야, 왜 자꾸 그렇게 주나요? 그런데 어. 이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야 니네 편파야. 왜냐 민주당은 예비 후보고 한국당은 이미 공천이 2명 된 사람을 니네 넣었잖아. 수사하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민주당의 지금 예비 후보 9명이라고 하는 대상도 사실은 공천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얘네가 기사에서도 다뤘는데 이날 경찰이 천안시장을 구속영장을 발부했어요. 불법 그 뇌물수수 관련해가지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단 말이에요. 이 천안시장도 다음 재선을 노리고 있었던 가장 유력했던 후보예요. 민주당 후보입니다. 이 사람 구속영장 청구됐는데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다가 차원이 다르다면서 조선일보가 사설을 보태주면서 그것도 공천 확정날 수사로 찬물을 끼얹는다. 확정한 날 수사한 게 아니에요. 이미 조선일보가 알고 있으면서 계속 사설을 이렇게 왜곡하면서 흐름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면서 제목을 독재 시대도 없었던 이 노골적인 탄압이다. 이렇게 뽑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지금 탄압받는 야당 이미지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래야지 보수 진영이 자극받고 결집하거든요. 아니 사실관계가 아예 다른데. 근데 사실관계가 다른 걸로 사설 쓰는 겁니다. 지금. 근데 약간 이미지가 홍준표 대표 이미지 특성상 이게 메이킹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탄압받는 야당이 아닙니다. 메이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 한국당 그리고 자체 조사 결과로 네. 울산에서 경찰과의 충돌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야당 후보에 대한 이런 노골적인 수사 없었다라는 것 계속 냈잖아요. 그러면서 실제로 지지층이 결집되고 있다는 거예요. 샤이 보수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수긴 하지만 내가 좀 부끄러운데 지금 그죠. 뭐 이명박 박근혜 나오고 좀 부끄러워서 가만히 있는데 야 이명박 박근혜가 그렇다 치고 이 시장 후보까지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니야? 경찰이?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자신감을 찾고 결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창원까지 무리하게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당이. 이게 먹히니까 그럼 계속 쓰는 거군요. 근데 이 흐름을 조선일보가 같이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 사실관계를 확인했음에도 계속 울산, 창원 이 흐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8면에는요. 얘네가 기사를 쓰면서 표를 냈어요. 최근 경찰의 야권 인사 수사 이런 표를 냈어요. 이 표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송도근 사천시장 후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 들어가 있고요. 조진래 창원시장 후보 그리고 홍준표 대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면은 엄청나게 전방위적으로 많이 지금 경찰이 야권 인사를 털고 있구나 싶은데 이거 표를 보면요. 이상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뭐요? 우선 홍준표 대표의 전측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3월 30일에 홍준표 대표의 천인 공로할 걸 폭로하겠다 이런 기자회견 예고를 한 게 있습니다. 맞아. 맞아. 근데 그 사람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 사람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경찰의 악권 인사 수사라고 하는 표에 홍준표 대표라고 적고 내용이 3월 30일 폭로 회견 예고. 그게 왜 적혔어? 수사 내용은 뭐냐면 폭로하려던 측근이 회견 연기. 뭔 얘기야? 이게 그냥 경찰이 이름 채우려고 넣었나?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탄압받고 있는 이미지를 만들려고 표를 만든 꼴입니다. 경찰의 악권 인사 수사가 뭔 상관이에요? 홍준표 대표랑 지금 홍준표 대표의 측근이 폭로 회견을 하는 거랑 뭔 상관이에요? 상관없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웃으면 안 되는데 홍준표 대표의 보안 검색 면제 관련해서 공항 직원이 수사를 받고 있는 것도 넣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요. 뭐 다 아실 거예요. 이게 왜 유명해졌냐? 김진태 한국당 의원이 국토부 장관 김현미 장관을 두고 내가 정말 대한민국에서 야당 의원 못 해먹겠네 이러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아니 홍준표 대표 울산공항에서 김포공항 오는데 그 보안 검색 안 했다고 그때 도와준 사람들을 족쳐요 그렇게? 이렇게 질문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김현미 장관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그 항공보안법 저도 여기 와서 알았는데 굉장히 생각보다 그 국제 규정이 까다로워가지고 보안 검색을 안 하면 이거 항공안전법의 위반이어가지고 그랬더니 아니 그렇다고 도와준 사람들 그렇게 야당 못 해먹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인가 싶죠. 네. 저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거는 지금 누구냐면 그 울산 공항 직원이에요. 그러니까 직원이 그날 기습 시위가 벌어지니까 홍준표 대표를 귀분실로 넣었다가 귀분실에서 통과하는 과정에 검색대를 통과를 안 시킨 겁니다. 완전 그냥 보낸 거예요. 근데 보안 검색대를 거치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국가 원수, 네. 어떤 공무 차원에서 그리고 그에 준하는 공무를 갖고 있는 사람 외교상으로 그거 외에는 보안 검색대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를 못한 거예요, 그렇죠? 이날 못 시킨 거예요. 사람이 규정에 없는 사람을 그냥 통과시켰으니까 수사 의뢰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수사 의뢰가 들어왔으니까 수사를 하는 거죠. 근데 뭐 어떻게 결론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공항에서 뭐라고 했냐 일종의 해프닝이다. 왜냐면 갑자기 기습 시위가 벌어지고 하니까 정신없어서 통과시켰다 했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야당 의원 탄압으로 가는 겁니까? 근데 진짜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랑 상관없이 보안 검색 절차를 지키지 않은 울산 지사장이랑 2명의 직원, 그러니까 직원까지 포함해서 2명인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검색 절차를 정말 지키지 않고 위반 사안이 있으면 조사를 받으면 되는 거고 응하면 되는 문제고. 근데 이걸 가지고 이거를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언급하면서 이 얘기하는 겁니다. 야당을 탄압하던 독재 시대에도 이렇게 노골적인 일은 없었다면서 한탄을 했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에서. 아니 항공안전법을 어긴 직원을 수사하는 것까지 홍준표 대표에 대한 경찰 탄압으로 묶어버리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했듯이 이게 굉장히 탄압받는 야당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조선일보가 굉장한 무리수를 둔단 말이에요. 사실관계도 확인한 걸 가지고 사실관계가 아닌 걸 자꾸 우기고 있어요. 사설에서. 오보죠, 오보. 기사 제목에서. 이런 것들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뭐 선거 도와주려고 하겠죠. 그렇죠. 이게 한국당의 이해가 왜 안 됩니까? 지금 듣는 분들은 아마 다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저는 이 보고서 이렇게 썼습니다. 탄압받는 야당 이미지로 보수 진영의 결집을 꾀하고자 하는 한국당의 선거 전략과 딱 맞아 떨어진 행태입니다. 근데 왜 이걸 조선일보가 하나? 혹시 선거 운동원인 줄 알고 본인이 선거 운동원인 줄 알고 있나? 이렇게 지금 제가 보고서를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했는데요. 네네. 선거 운동원이라기보다는 전략본부장처럼 지금 홍보부장이죠. 그렇죠. 이거는 전략을 같이 짜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선거 운동원은 이렇게 못해요. 한 부장 정도 돼야지 이런 거 하는데 이런 행위를 지금 조선일보가 하고 있다. 그죠. 노골적으로 선거 메이트죠. 근데 그게 진짜 이게 매년 반복되는 것 같아요. 제가 불행하게도 첫 입사했을 때 총선이었고 둘째 대선이었고 지금 지방선거인데 그때마다 조선일보는 똑같은 짓을 합니다. 삼재에 빠지셨군요. 네, 제가 이렇게 운이 없어도 없나. 3년째니까요.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점점 괜찮아질 겁니다. 남들은 다 평화로울 때는. 네네. 그래서 이거는 대체 이걸 어떻게 페널티로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가 사실 답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폐간이 답이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다른 제재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없애야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아유, 네. 오늘 참 그럼 결국은 홍준표와 조선 그 미디어 그룹 어떤 특집이었네요, 사실상. 네. 7, 6, 5, 4, 3, 2, 1. You'll never have the sacred stone. Oh, this you crazy mother. 댓글 읽기 코너 가보겠습니다. 네, 미련곰탱님 댓글부터 읽겠습니다. 어제도 방송 잘 들었습니다. 저도 MBC 관련해서는 뉴스데스크 보다가 충격받았네요. 예상은 했지만 예상보다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니 충격입니다. 블랙리스트 관련된 이야기지요. 그리고 방심위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방심위는 진짜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방심위 결과에 대한 분노를 얘기하셨고요. 그러면서 그런데 방심위 징계 수위에 대해서 아직도 좀 혼동이 된다 하면서 좀 제대로 수위를 좀 자세히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하셨는데요. 우리 또 방심위 전문가 저희 방심위 전문가는 아니지만 오늘만 대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낮은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문제 없음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의견 제시가 있어요. 말 그대로 의견을 제시한다. 좀 별로다 얘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이거 좀 별로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해주면 좋지 않겠니? 라고 권유를 해주는 거죠. 권고입니다. 여기까지가 네. 여기까지는 그냥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행정지도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행정지도. 이런 거는 네. 100번 먹어도 아무 그러니까 소용 이거는 뭐 진짜 1000번 먹고 수만 번 먹어도 그냥 간지럽지도 않다. 그러니까 법에는 어떠한 것도 이거 공식적으로 뭔가 되지 않는 그냥 되지 않아요. 행정지도입니다. 아, 이런 행정지도를 받았다. 여기. 그 다음입니다. 자, 조금 강해집니다. 주의가 들어갑니다. 야, 너 그렇게 할 하는 거야? 건 마땅치 않아. 그러면서 약간 좀 언성을 높인다고 느낌이 들죠. 그 다음에 경고입니다. 한 번만 더 그래봐.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위의 수위가 뭐냐면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정정, 수정, 중지 그리고 관계자에 대한 징계입니다. 그래서 이거까지 가면 우선 프로그램 내려야 돼요. 우선 프로그램 그 영상이 올라간 건 다 내려야 됩니다. 정정, 수정, 중지 네. 중에 이제 선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삭제되거나 수정되거나 네. 정정 방송을 내거나 네. 더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힘들어지는 게 이제 관계자에 대한 징계가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니네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방송사에. 그 프로그램 PD, 뭐 제작진 경고해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 위에 또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경고하고 이 5번 해당 프로그램의 정정, 수정, 중지와 그 관계자 징계를 한 번에 때리는 거죠. 네네. 한 번에 때리면 이제 방송사 입장에서는 젠장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과징금 같은 것도 네. 다른 형태로는 존재합니다. 네, 있습니다. 과징금도 그 위에 또 존재를 한다고 했었죠. 아까 말씀드렸던 주의 경고부터 올라가는 거는 법정 제재예요. 네.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방송사를 계속 연장할 거냐? 3년마다 제어가 심사라는 게 심사에서. 있어요. 근데 이 법정, 그러니까 주의 이상의 어떤 법정 제재는요, 그 제어가 심사에서 감점사이에요. 평가하는 데서 평가의 항목인 거예요. 네, 그렇게 설명이 되면 잘 설명이 되셨는지 또 궁금하시면 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맨 밑에 이런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오늘은 새로 와서 셀럽이 된 우리의 큰 누나 유민지 기획부장과 마음 착한 우리 작은 누나 베나베나 활동가님이 방송을 하는 날이군요. 내가 읽을 수가 없어. 근데 저 진짜 미련검택님한테 너무 죄송한데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마음이 착하다는 칭찬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너 왜 그러냐 이런 말은 들었지만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착하진 않습니다. 네. 네. 저는 셀럽이 되고 싶었는데 셀럽을 방금 전에 만들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대하겠습니다 했는데요. 오늘 방송이 기대하는 방송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만족하셨기를 정말 빌면서.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유일한 개그 멤버 이정일 PD님. 남자가 남자에게 하트를 붙이는 건 이상해서 하트는 안 붙입니다. 왜요? 하셨는데요. 네. 네. 수요일 방송도 기대합니다. 오늘 베나베나 쇼도 기대합니다 하셨는데 네. 기대에 부응하면서 베나베나 쇼가 있었습니다. 네. 저는 레이니칠세님 댓글 읽어드릴게요. 언제나 즐겁고 유쾌한 방송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래도 방송 심의가 문제가 많네요. 그래서 TV조선 자꾸 봐주기 심의하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이 이제는 힘이 좀 종편이 많이 줄었다는 건데 그래도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작아진 힘이라도 경계를 늦추면 안 되는데 걱정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이제 나눕니다. 문단에 이제 댓글 남겨주실 때 문단을 나눠서 오늘 방송에 대한 후기, 그다음에 내일 방송에 대한 기대. 이제 전략이 좀 바뀌신 것 같아요.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내일은 또 배나은 활동가님과 유민지 부장님의 환상의 케미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벌써부터 신나네요. 그런데 PD님, 유민지 부장님의 광고는 대체 언제 나오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다음 주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 트러스노원님
오늘 봉봉님이 침을 토하며 언급하신. 왜 침을 토해? 이빨에 빠져서 더 토할 수 있습니다. 네. 아유, 이거 좀 어금니 쪽일 텐데. 거기서 어금니에 침샘이 있어서. 네. 종편은 뉴스 대담을 줄이고 채널 A하고 MBN은 거두절미하고 보도 프로그램을 줄여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네요. 네. 부녀회장님이 다음 순번상 다음이 종편인데 그 전에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저 종편인가요? 저도 신문 갔다가 방송 갔다가 순번상 종편으로 갈 거다라고 인사 이동을 하고 있으세요 이분이. 저 죄송한데 저는 몰랐던 내용인데. 그리고 오늘 확실히 알았습니다. 지상파가 짱이다. 아마 MBC 스트레이트 거기서 장충기 문자 관련해서 그 실명을 다 까고 자세한 문자 내용까지 언급한 내용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제 장충기 문자 관련해서 제가 그때 정말로 회사 화장실에 네. 시사인을 사서 비치했었는데 그때도 전혀 관심 없던 사람들이 스트레이트를 봤냐고 언론이 그 정도냐고 식사 자리에서 화제로 먼저 꺼냈기도 했답니다. 주진우 기자형이 사람들이 책은 안 보니까 지상파 프로그램을 아예 만든 것이 먹혔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좀 아무래도 파급력이 다르긴 하죠. 네, 그러면서 TV 속의 TV라든지 지상파에 우리 부녀회장님도 나갔으면 좋겠다. 여기에는 우리 지금 이장님이 나가고 계시죠? 그렇죠. MBC 네. TV 속의 TV에 우리 이장님께서 나가고 계십니다. 네. 청라에서 비님인데요. 우리나라 비극의 역사를 저지른 것들은 지금도 뻔뻔하게 악마처럼 구는데 사과와 참여는 함께 당했던 이들의 몫이다. 언제쯤이나 가해자들이 진심 어린 사과를 받게 될까요? 라는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요즘에 그런 사상을 보면서 오히려 사담이나 이런 역사를 보면서 정말 평화가 중요하구나. 한 번 더 평화주의자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더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발생돼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정말 마음에서부터 우러나고 있어요. 요즘에. 저는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어른들이 약간 이런 정치 얘기하는 거 조금 피하시잖아요. 무서워하시는 거를 알겠죠. 알겠다. 그러니까. 저거를 정말 그 동시대에 봤다면 할 수가 없겠다. 그럼요. 그 아픔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평화를 이어나갈 건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댓글 남겨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네. 대댓글 코너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원련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안녕. 여러분, 미디어 탈곡기 잘 들으셨나요? 민원연은 1984년부터 우리 사회 언론 민주화를 위한 걸음을 우직하게 걷고 있습니다. 특히 왜곡, 편파, 막장 뉴스가 만연한 상황에서 민원연의 언론 감시 활동은 더욱 중요합니다. 민원연 회원이 되어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민원연 홈페이지 ccdm.or.kr에 오셔서 회원가입을 신청하시거나 02-392-018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한 달 10,000원의 회비가 언론을 바꿉니다.